의료 영역에서 3D 프린팅 보형물은 사실은 세 가지 영역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수술 보조 도구로서의 역할. 사람 말하자면 수술 모형이죠. 뭐 제가 10여 년 전, 20년이 다 됐네요. 대학의 재학 시절부터 활용하던 뼈 모형을 가지고 이제 수술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뭐 이런 것들도 했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술에 사용하는 도구로서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뭐 수술을 보조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제 이런 목적으로 또는 수술할 때 어떻게 수술해야지 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역할이 이제 가장 지금까지 많이 쓰여 왔고, 하지만 이제 인허가에서 조금 더 자유롭고요. 하지만 3번에 있는 임플란트나 또는 어떤 수술에 고정할 때 활용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인허가도 조금 말썽이 있고 좀 힘들고요. 그 다음에 보형물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년 정도 기간 동안 이제 많은 시도들이 있었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시도를 했는데, 주로는 이제 1, 2번에서 이제 영역에서 많이 시도를 했고요. 또 최근에는 전 3번에 그러니까 보형물이나 어떤 고정, 뼈를 절골하고서는 고정하는 그런 것들로서도 이렇게 활용하는 분들이 좀씩 늘어나고는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많이 더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3, 4년 정도면은 많은 분들이 이 기술을 활용해서 수술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저변 확대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늦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여러 문제가 있어요. 뭐 수술비 문제도 있고, 또 수술 준비하는 단계에서 의사의 피로도가 너무 크다는 것도 있고, 또 준비하는 회사나 제작하는 분들도 고통이 조금 있고, 또 전용 소프트웨어나 전용 장비가 부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의료에서 명확하게 딱 안전하게 어떤 스탠다드가 돼서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들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 명이 이제 좀 접근을 한 거죠. 최근에 사용하는 의료 영역에서 사용하는 3D 프린팅 머티리얼들이에요. 그러니까 의료 영역에서 사용하는 보형물 재료에 사용하는 어떤 또는 가이드에 사용하는 3D 프린팅 재료에 대한 얘기인데, 큰 갈래로는 폴리머, 흔히 말하는 플라스틱이죠. 폴리머가 있고, 그 다음에 세라믹이 있고, 그 다음에 금속이 있고, 그 다음에 뼈 종류가 있어요. 이제 여기 뼈에는 뭐 자가본도 있고, 뭐 타가본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겠죠. 뭐 동물뼈도 있고요. 또는 인공뼈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폴리머, 흔히 말하는 플라스틱은 본시멘트라는 재료가 있고,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라는 이제 재료고요. 그 다음에 피크라는 재료가 있고요. 이런 재료들은 둘 다 안 녹는 재료예요. 그리고 지금 피크 같은 경우는 PMMA는 제가 제일 많이 써왔던 재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많은 분 영역에서 쓰고 있죠. 정형외과 영역이나 이런 신경외과 영역에서는 아직도 많이 쓰고 있고,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굉장히 널리 쓰이는 재료예요. 굉장히 다량의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피크는 최근 들어서 한 1, 2년 사이에 이제 허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두개골 쪽은 피크가 허가가 났고요. 그 다음에 아간면, 그러니까 광대나 턱 이런 곳에도 지금 허가가 진행 중인데, 아마도 한 수개월 내에 아마 허가가 돼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폴리머 종류 중에는 이제 녹는 폴리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체에 삽입한 후에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이렇게 좀 녹아 없어지는, 물론 이제 종류에 따라서 녹는 기간이 좀 달라요. 어떤 것들은 굉장히 빨리 녹아 없어지고 어떤 것들은 굉장히 오래 가죠. 대표적인 게 PGA 같은 경우는 녹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 다음에 PLA나 PLLA 같은 경우는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이렇게 체내에 남아있다가 녹아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PCL 같은 경우는 문헌적으로는 한 4, 5년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실제 몸에 들어간 녀석들을 보면 한 4, 5년 이상도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녹아 없어지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라믹 재료인데, 세라믹 재료가 이제 인체 뼈와 제일 유사한 재료이면은 틀림없어요. 하지만 이제 세라믹 그 재료 자체가 조금 한계가 있는 게, 여러분 많이 아시는 도자기 있죠, 도자기. 그게 단단하기는 한데, 그 단단하기는 경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취성이라고 해서 깨지고 깨지는 성질이 있어요, 유리처럼. 그래서 이게 인체 보형물로 쓰기에는 조금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극복해야 될 문제가.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고 해가지고 HA 재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폴리트리칼슘 포스페이트라고 해서 TCP 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지르코니아. 이건 지르코니아는 우리 이빨에 많이 쓰죠. 그래서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빨 종류에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알루미나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단단한 소재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광대에 허가가 났던 이제 바이오그래스라는 게 이제 또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메탈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타이타늄이고, 그 다음에 좀 더 강한 그 물성을 원할 때는 코발트 크롬을 지금 쓰고 있죠. 이 둘 다 역시 프린팅으로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뭐 정형외과 영역이나 뭐 이런 곳에서는 코발트 크롬도 상당히 쓰이고 있어요. 치아에서도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뼈는 이제 자가뼈가 있고 알로, 제노, 신세틱이 있는데, 그 자가뼈라는 거는 넷뼈, 그 다음에 알로라는 단어는 동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타인의 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노는 이종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소뼈. 우리 치과 영역에서는 우본이라고 해서 소뼈도 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성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합성골도 이렇게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재료들을 뭐 한 가지 프린팅 방식으로 이런 재료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고 인체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각각의 재료가 가진 특성 때문에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의 프린팅 기술이 필요하고, 또 그거를 어떻게 가공하는지에 대한 방법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이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이 분야를 뭐 제가 뭐 재료공학자도 아니고 해서 잘 몰라요. 근데 그냥 제가 이제 오랫동안 하면서 알게 된 것 뿐이지 뭐 아주 자세한 디테일한 것까지는 저도 조금은 몰라요. 하지만 이제 지금 제가 쓸 수 있는, 지금 제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재료를 한번 리스트업을 해본 한 이 정도 된다. 이제 결손 부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제 성형외과 영역에서의 결손 부위는 주로는 이제 두개골, 그 다음에 안화, 그 다음에 광대, 상하, 그 다음에 하하. 이렇게 해가지고 한 5개 부위로 나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각각의 부위가 또 요구하는 물성이 달라요. 그래서 그 물성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재료를 쓸 것이냐, 또 그건 어떻게 가공을 할 것이냐 항상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보형물이 어떤 보형물이 이제 쓰여질 텐데, 그 보형물이 원하는 그 형태들에 따라,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거로 쓰느냐가 결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는 볼류머라고 그래서 빈 공간에, 부족한 공간에 볼륨을 채워주는, 우리 그냥 흔히 말하는 필러 같은 거죠. 볼륨을 채워주는 개념의 볼류머라는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빈 공간, 결손 부위가 생긴 부분을 그냥 메꿔주는 그런 스페이서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너진 거를 세워줘야 되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기둥 역할을 해줘야 되는 스트럭처러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볼류머 같은 경우, 그러니까 볼륨만 채워지는 경우는 그냥 볼륨만 메꿔주면 되니까 큰 물성을 요구하지 않아요. 또 스페이서 같은 경우는 빈 공간을 메꾸다 보니까 이 둘이 연결이 되게 하고 매끄럽게 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스트럭처 같은 경우는 어떤 그 힘을 받아야 되거든요. 구조를 유지해야 되는 뼈대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단단한 경도를 또 요구를 하죠. 그래서 이런 각각의 부위에 따라, 결손 부위에 따라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거냐에 따라서 부피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공간을 메꾸는 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구조체를 지지하는 게 필요한지,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 이제 페이셜 스컬프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 성형외과에서 이제 많이 하는 게 안면윤곽 수술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영어로 하면 페이셜 컨투어링 서저리라고 해요. 컨투어링, 그게 이제 안면윤곽 이런 수술인데, 이 컨투어링이라는 단어는, 네, 안녕하세요. 컨투어링이라는 단어는 왠지 이렇게 잘라내는 듯한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실제 수술이 그렇고요. 근데 프린팅에서 뭔가를 붙이는 거는 미술에서, 그러니까 예술 영역에서 조각의 개념이 있고, 이렇게 덩어리진 거를 이렇게 깎아서 만드는 방식이 있고요. 또 다른 방식은 이렇게 클레이처럼 이렇게 찰흙을 붙여서 만드는 그런 조소라는 방식이 있죠. 그래서 이런 조소라는 거는 영어로는 모델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조각은 카빙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2가지를 합쳐진 개념이 스컬프팅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한국말로는 조금은 어려운데
어쨌든 이 스컬프팅이라는 게 결국은 조소라는 뜻이고요. 조소는 조각과 소조를 같이 말하고, 그래서 잘라내는 것과 붙이는 걸 같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안면윤곽 뼈 수술에서도 단순히 그냥 잘라내고 형태를 다듬는 게 아니라 뭔가 깎아내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이런 개념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2012년도에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페이셜 스컬프팅이라는 단어를 좀 써보자